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번 4월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때일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그렇습니다. 그 역시 여러 검사들처럼 자존심은 엄청나게 강할 텐데 총선에서 예상외 대패를 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패배는 집권 여당의 몫이고 나는 행정수반을 대통령일 뿐이다. 이렇게 버틸 강심장도 못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들에게 국민이 알 수 있게 쉽게 메시지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은 비서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비서들은 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의 1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정직한 대답을 한다면 그는 너무 순수한 사람입니다. 정치의 1번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하는 것이다. 정치는 쇼다. 속내를 감추고 늘 웃는 낯으로 능청을 떨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평론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재명과의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하기 싫을 것입니다. 상대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데 그는 놀랍게도 가시덤불 같은 과정을 뚫고 여당을 압도하는 192석 범야권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조국을 정치적 상대로 인정하기는 죽기보다 싫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데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정치범 범주의 범죄가 아니라 자범 범주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제3자 뇌물죄와 그리고 배임죄 등 범죄에다가 위증교사 같은 범죄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범죄로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말입니다. 그중에 위증교사는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판사가 범죄가 소명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과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 판에 사진의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2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재명은 처음부터 항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항복문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3조 원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것. 재정을 푸는 것은 윤 대통령인데 생색은 이재명 대표가 내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약속할 것.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것. 쉽게 말해 꿀 한자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 리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적어도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다 받았을 것입니다. 받아봤자 사실 별다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이재명은 속으로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낼 수 있다며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그 경우 특검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주눅이 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취임 후 최저로 떨어진 지지율 때문입니다. 솔직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23%에 이어 이번 주 24%에 그쳤다면
이 갤럽조사입니다. 24%에 그쳤다면 그건 국민 4 중에 3명은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과 24일, 25일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건 한국갤럽의 표현입니다, 반올림을 해서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후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했던 조사에서 11%포인트 급락을 한 지지율은 지금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68%에서 65%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사실 부정평가가 68%까지 치솟았던 것은요, 제 경험으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정평가 원인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경제, 민생, 물가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21%로 가장 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통 미흡 15%, 그리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그게 9%입니다. 둘을 합하면 24%입니다. 오히려 민생 경제보다 더 큰 불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선거에 패배를 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29%로 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조국당은 얼마일까요? 13%로 1%포인트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고공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이 그만큼 대중에게 먹혀든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신당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8%나 됐습니다. 이러니 윤 대통령은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내미는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건 이재명이 또 원치 않았습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이재명도 그건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은 29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통화를 해서 만나기로 한 지 딱 1일 만에 회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차담회로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회담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을 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실장,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배석을 합니다. 어제 양측이 한 합의는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5일까지만 해도 결론을 미리 내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령실과 13조 추경 등 개별 의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 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만, 어제 26일 오전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화답을 했고 서둘러 회담 일정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민생 골든타임이 시급에 더는 아까운 시간을 버릴 수 없다. 이건 이재명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라. 이건 또 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두 차례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실무회동은 이날 10분 만에 아주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정희용의 총평이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 대표가 의제를 사전에 확정하라며 압박하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태도를 바꿔서 곧장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9일 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재명은 25만 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속 밀어붙이려 들 것이고 윤 대통령은 적어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거절을 할 것입니다. 13조 추경은 정부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히려 고물가만 더 부추길 염려가 있는 데다가 또다시 재정을 틀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양심 때문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고물가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상의 과제입니다. 아직은 일부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하면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 관계자조차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양쪽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안을 빼더라도 고 육가동 정부 야당이 뜻을 모으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안도 적지 않다. 참 재밌죠. 정부 야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당은 쏙 빠졌습니다. 정부 야당이 뜻을 모으면 뭐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나 회담 성과의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그중 하나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을 정조준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지목합니다. 지뢰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민주당 천준호는 26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언급했다. 자, 최상병 특검은 또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 이건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아주 태연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과 관련한 내용을 회담에서 언급을 해도 윤 대통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결국 윤 대통령을 노리는 것인데 다 얘기해라. 다 듣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김 여사 문제는 검찰이 그리고 최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비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보다는 수사 결과부터 기다리는 게 순리다. 자,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도 회담 의제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독자적으로 논의할 사항도 그리고 합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 정당이 됐지만 집권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법안을 단판 짓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5일 실무회동에서는 대통령실이 단독 회담이 아니라
윤희석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까지 함께하는 여야정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과거 그런 일은 아주 많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함께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총선에서 대승한 탓인지 솔직히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민주당 중진의 말이 이렇습니다. 야권이 앞서간 총선 민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반드시 방송법 등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양곡관리법, 방송법 같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이 법안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판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재명은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민생을 보듬는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는 무분별한 돈 풀기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 방송에서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돈 살포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에겐 그 모래에 물 붓기일 겁니다. 우선 급한 빚 갚는데 그 돈을 쓰지 소비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대통령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전 국민 직업은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안 등은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상위층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돈을 못 받는 사람들, 가령 중산층들, 이런 분들은 대단히 불만이 커지겠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차람회는 영수회담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회동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이야기가 길어지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말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은 없지만 회동 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이 회동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발표합니다. 자, 이 여야 영수회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짧게 한 가지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0 총선 참패 후에 보름 만인 25일 패인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간마다 크게 났죠. 근데 그걸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엉터리 분석 토론회가 있느냐. 물론 맞는 말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의 선거 전략 부재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보도를 쭉 읽어보니까 뭐 나올 말은 다 맞는데 그것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과 40대 수도권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경포당, 경기도 포기정당, 수포당, 수도권 포기정당, 그리고 사포당, 40대 유권자 포기정당이란 말을 들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별 전쟁인데요. 40, 50 여기에 우리 보수층은 이제 기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거 전략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입니다. 당선자 중에 이 눈길을 많이 끌었던 이 도봉갑 김재섭 당선자가 있죠. 아직 청년입니다.
서울법대 출신이더군요. 이 김재섭은 승리 비결로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4년 동안 골목을 누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유효했던 거죠. 그는 유세 기간 2조 심판론을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현수막도 내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향병에서 낙선한 김정력은 유권자 표심을 좌우하는 것은 정책보다 정치인의 태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혁신당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더 싫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신문마다 온갖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의 분석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칼럼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어느 교수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와 비평에 가장 기본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래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8년 전 새누리당 때부터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되어 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정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명이 없거나 이름이 흔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의 경우에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이야 이제 이재명의 당이 되었으니 굳이 정체성을 물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친명 세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려면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강령과 정강 정책을 가져야 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인물을 공천해야 하며 그 정체성에 맞는 리더가 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강령과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니 기본소득이니 하는 단어가 있는 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가요? 그런 근본이 이미 무너져 내리는데 국민의힘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2030 무당파들에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상배들이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똑같이 보인다면 2030은 4050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찍습니다. 국민의힘을 찍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더 밉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포당연히 경포당연히 하는 말이 제게는 개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기본만 지켰더라도 이기는 선거를 국민의힘은 나가서 우리 보수는 처절하게 졌습니다. 기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